가장 먼저 뉴스 스테이션이 찾아갈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9호선 선정릉역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변종국 정책사회부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종국 기자. 예. 지금 오늘 오전 7시에 이삿짐 차량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7시 30분에 이삿짐, 개인 이삿짐 센터, 네. 사설 이삿짐 센터 차량 2대가 와서 7시 반이요? 예, 네. 7시 반. 그래서 8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1시 40분에서 20분 사이쯤에 본격적으로 내곡동,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자택이죠. 네. 자택에서 이삿짐이 이제 풀어지고 이제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은 이제 인부들이 네. 짐을 들고 이제 직접 걸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사다리차까지 와가지고 직접 이 창문을 통해서 이사를 현재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옮길 그 내곡도 굉장히 뭐 사람 한 30세대 정도 살고 있는 그렇죠. 좀 비교적 조용한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서울이면서도 사실 이제 좀 주택단지가 새로 조성된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가정보원이 저기 위치해 있죠. 나름대로 이제 저기에 좀 우리 사회 유명 인사들도 꽤 살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많이들 이제 모여 사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울이면서도 서울 같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개인 주택지로서는 이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군데를 일단 모색을 한 것 같아요. 뭐 파주라든지 뭐 저기 최순실씨가 있을 때 여러 군데를 이제 모색을 하다가 그러니까 내곡동 쪽이 좋겠다 해서 이 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면 한 그 최순실씨가 있을 때 이미 알아봤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여러 군데를 보면서 이 내곡동을 정했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에 사실 이사를 가려고 했던 데가 바로 이제 내곡동입니다. 결국 네. 이제 그 내곡동 특검으로 해서 이사를 못 가고 다시 논현동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이 지역 자체가 전직 대통령들이 살기에는 서울인이 살기에는 뭐 적합한 지역이어서 아마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소종석 국장님.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머물 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할 때는 좀 있었나요? 오늘 이사할 때는 뭐 일단 알려진 것은 한 명 지지자 와서 태극기를 한 흔들었다. 명이요? 예,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사 사실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고 또 지금 전체적인 전국 자체가 이제 대선 전국이라는 큰 이슈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여하튼 좀 삼성동이 이제 좀 조용해졌구나 네. 하면서 오히려 이사를 좀 반기는 네.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내곡동에 있는 주민들은 혹시 또 태극기 부대가 그 내곡동으로 몰려와서 또 거기서 집회를 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곡동 주민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네. 내곡동 여기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냐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기가 좋고 매우 조용하다고 합니다. 네. 그 옆에 있는 가구들도 한 30가구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는 굉장히 조용한 곳이고 인근에 이제 마트나 이런 데를 가려면 거리상은 짧지만 상당히 좀 돌아가야 되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지도 않아서 매우 조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응들도 참 다양합니다. 참 이제 앞으로 혹시 태극기 그 집회가 여기서 또 열리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 분은 만약 대통령이 온다면 자기가 반찬까지도 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정말 반응들도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아마 제일 저기 한 거는 경호, 보안 이게 굉장히 용이한 그런 지역이고 또 강남과의 접근성이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전원적인 냄새도 나면서도 또 금방 또 강남이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경호하기에는 또 수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곡동이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쪽으로 좀 자택을 옮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정작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호 인력은 계속 상주를 하면서 좀 집 관리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일단 대통령에 대한 경비, 경호 이거는 이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경호는 해야 되고 만약 이제 대통령 재판이 이제 10월 16일까지 1심이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재판 상황을 보면 굉장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들을 뭐 432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16일까지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석방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면 그때는 만약에 자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재판부는 이제 그 어떤 심리 자체를 그 하루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이 재판 자체가 늦춰지거나 연기된다고 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올 10월에도 혹시나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제 뭐 대법원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 경호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일단 경호할 수 있는 집을 새로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뒤쪽 편에 있는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거기 숙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그것도 문제고 아무래도 내부에 이제 경호 시설에 이것도 이제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경호시 측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경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내곡동이라는 동네가 보면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여기에 집터를 알아보던 곳이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당시 땅을 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아, 그게 이제 기획재정부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네. 대통령의 이제 경호가 네. 이게 끝이 나면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그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기획재정부가 총괄을 한다는 의미고. 국가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현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근처에 파출소도 굉장히 파출소가 또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뭐 경호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 국가정보원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경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사람들의 접근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정말 선호할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예, 장소인 것은 맞고 예,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 하려다가 참 이제 특검까지도 이제 특검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지는 못했을 건데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경호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네. 장점 때문에 서울시내에 과연 이것만한 곳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위치는 건 맞습니다. 이제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보통 전직 대통령 경호 이제 퇴임할 경우에 한 68억 정도 네. 잡습니다. 원래 이제 박 전 대통령 68억이 잡혔고 네. 예전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땅을 이제 사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경호법에 따라서 이제 원래 전직 대통령은 10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20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에 5년.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국가 재산으로 이제 놔도 되는 거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저택과 함께 거기에 경호동을 같이 샀거든요, 땅을. 그걸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네. 만약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경호동을 사게 될 경우에 그 경호동은 나중에 이제 경호가 10년이 끝나면 이제 경호가 이제 경찰로 넘어갑니다.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경호동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투표 25% 넘으면 뭘 할까요? 홍대 거리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불교감을 할까요? 후보가 사전투표율 25%를 넘으면 홍대에서 프리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넘었잖아요. 실제로 26%가 됐어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걱정 많이 했거든요. 경호 문제 때문에. 근데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날 뻔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한 유권자가 한 20대인데요. 네. 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암살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초비상이 걸린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대선 후보들 경호 자체에 초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또 그런 글이 올라왔으니까. 실제 지금 올라온 글이 저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경남 고성 쪽인데 자신은 이 반문재인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워낙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한번 글을 시험 삼아 올렸던 거다. 실제로 뭐 내가 어떤 암살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든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스스로 찾아와서 이제 자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이 민감한 상황에서 또 프리허그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이게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경찰들로서도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네. 이게 단순한 그냥 이 사건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고 이걸 계기로 과연 그렇다면 경호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네. 이렇게 각 캠프마다 각 후보마다 지금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인 거죠. 변중국 예. 기자, 방금 전에 저희 영상도 나갔는데 그 글을 올리면서 어떤 사진 하나를 예, 써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사진은 뭐죠? 잠깐 이제 지나갔죠. 네. 실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사례가 있었던 적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1996년에 일본 그 사회당 당수가 방송사 3당 대표 그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걸어 들어가던 중에 극우 청년인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야마구치 오토야라는 사람이 실제로 와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고 그다음에 그 협박범
프리허그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암살할 거다. 이건 굉장히 후보자에게는 섬뜩한 얘기고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경호팀에서는 정말 초비상이 걸릴 만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글을 올려서도 안 되고요. 저 지금 협박범이 잡혀가지고 도대체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티즌 반응을 떠보려고 그랬다. 네. 근데 겁이 나서 자기가 자수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기도 하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저런 행동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올리고 자수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이없는 행동인데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그 암살 같은 이런 게 보면 그 네. 미국도 사실은 이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그 어떤 경선 과정에서 네. 이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 이게 굉장히 우연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수가 많아요.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0년도 이제 지방선거 때 그때 커트칼 테러를 그렇죠.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이 좀 그 어떤 그 이 박 전 대통령 사람이 이제 커트칼 가지고 올라와서 네. 바로 이제 그거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제 뭐 20대 지금 청년이 이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진까지 올리고 이런 걸 보면 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계획적이지 않은가라는 좀 그런 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무슨 뭐 재미로 올린 글 같지가 않고 왜냐하면 1960년 일본 사회당의 당시 그 당수였던 그 살인하는 장면까지 올려놓고 이제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이건 좀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호라는 게 이게 지금 뭐 정말 우연하게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건이라는 게 이게 자체가 하나의 조그마한 단서에서 비롯되고 우연하게 벌어지거든요. 지난번 우리 그 주한미 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돌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급 이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경호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제 지금 프리허그를 할 경우에 모든 사람을 검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할지도 모르고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거의 막판으로 가면서 네. 지금 과열 양상 띄고 네. 있잖아요. 서로 지지자들을 응원을 하면서. 근데 실제로 후보가 다치진 않았지만 그 선거 유세 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이 후보 유세하시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치거나 협박받는 거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일도 이렇게 오늘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이죠. 바로 운동원이자 선거인이네요. 예예. 네. 홍장표 전 국회의원이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 후보자의 반대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소란을 피운 다음에 유세 차량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홍장표 전 의원이 막아선 겁니다. 네. 이제 막아서는 과정에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안경 부위를 이제 한 대 치면서 이걸 이제 피해를 입은 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폭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협박 그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이렇게 퍼부으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히 저것도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자제를 하셔야 되고 즉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말 자제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지난번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유세차, 상대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가서 네. 막 옷 벗고 이제 네네. 또 행패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 운동이 점점 과열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 운동도 하지만 바로 저 상대 장면이에요. 후보,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좀 해방을 하거나 뭔가 방해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일은 정말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선거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거물, 그 어떤 공보물을 훼손한다든지, 네. 이 선거 과정에서 어떤 폭행이나 이런 걸 방해를 한다, 이럴 경우는 실제로 어떤 폭행법과 함께 또 이제 공직선거법 방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어떤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요, 이 선거,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적으로 폭력 사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선거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대구에 갔을 때, 김대중 그때 후보가 대구에 갔을 때, 네. 그때 이제 일부 청년들이 들이닥쳐서 서로 자기들끼리 돌을 던지면서 막 이제 폭력을 유발하고 불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폭력 사태 일으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후보자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돌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행위는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어떤 까진 행위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제 유세 차량이 워낙 또 이게 사실은 이제 유세 시끄럽습니다. 그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노래가 나가고 이제 유세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네에서 이제 그런 어떤 소음에 굉장히 못 견뎌서 나와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소리의 어떤 이 효과 차단한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제 총리급의 경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붙거든요. 그런데도 돌발 상황은 일어납니다. 문재인 후보 이 아찔했던 순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변종국 기자. 지금 예. 보면은 약간 무지갯빛과 무지개 패턴의 그런 그 깃발이 보이고 네. 경호팀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억양된 목소리가 예. 나오거든요. 저게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제 성소수자 관련된 발언을 한 다음에 이제 성소수자 쪽에서 이제 반발하는 이제 항의를 하러 갑자기 무대에 뛰어든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게 발언이 딱 끝나고 문재인 후보가 발언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경호원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을 텐데 네. 왜 저런 사람들을 막지 못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도 이제 선거 유세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따라다니면 후보들이 뭔가를 막는 것 같으면서도 지지자들이 악수 한번 하고 손 한번 잡으려는 그렇죠. 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네네. 정말 이 스킨십이 한 표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스킨십 한 번이 아쉬운 상황에서 경호원들이 만약에 막는다. 그럼 굉장히 빈정상한다는 표현을 쓰시는 유권자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정말 좋아서 갔는데 경호원이 막으면 저 기분이 안 좋다. 그렇죠. 네. 정말 연예인급으로 나는 정말 좋아서 달려가는 건데 막으면 기분이 안 좋다라는 말을 하셔서 참 경호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막아야 되나 또 막지 말아야 되냐 참 이 딜레마에 빠진다고 합니다. 예,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경호도 중요한 거고 유권자와의 접촉도 중요한 네. 건데 저럴 때 후보들은 어떤 선택을? 기본적으로 후보들은 일단 유권자와 가까이 접하기를 원하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경호를 해주기를 원하죠. 네. 너무 이게 후보자가 움직이는데 주변에 경호원들이 에워싼다든지 이러면 일단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한테 접근하기가 일단 좀 심정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가 쉽고 그러니까 후보자가 경호팀에도 좀 최대한 이 어떤 너무 이렇게 벽을 가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경호를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이제 어떤 군중들이 많은 속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경호팀이 그야말로 즉각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허그 문제도 아까 뭐 암살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프리허그라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엊그제 그 유담 씨 뭐 상황도 약간 비슷하지만 네. 그런 식의 어떤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들로서도 사실 경호를 하면서 후보자를 경호해야 된다는 것이 제1의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호라는 부분에 너무 이 어떤 방점을 찍어가지고 유권자를 차단하는 쪽으로 가면 또 후보자가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경찰들로서도 그 접점을 중간 선을 잘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안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문재인 후보 프리허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군중 사이로 걸어 다니는 건데 저것도 역시 경호 문제 대두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그 군중도 속으로 그냥 혼자 네. 그 하고 또 이제 그 수행원도 별로 없어요. 네. 네. 그 수행원도 한두 명만 데리고 이제 가는 건데 지금 문제는 저렇게 갈 경우에 이제 어떤 경호상에 굉장히 이제 위험이 있는 저기 보시면 이제 경찰들이 그냥 사복을 입고 주변에서 배치가 돼서 이제 어떤 그 상황 자체를 이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것만 갖고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인당 한 배당된 경호원들이 한 20-30명 정도 됩니다. 후보들 간에.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저렇게 이제 접촉면을 넓혀갈 경우에 혹시나 모를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판에 한 표라도 아쉽지 않습니까? 네. 그 어디 가서든지 뭔가 누가 불러 가면 바로 또 가서 악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정말 그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호원들은요 사실은 경찰에서 차출한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호원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원들은 이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그 경호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경찰에서 그냥 그 선발적으로 모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경호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아, 손 들고 온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거기서 뽑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경호를 하려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는 게 좀 맞은데 인력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와대 경호실에서 못하는 상황이죠. 예. 이게 숫자로 치면 한 154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네. 대선 후보들을 경호하고 있는 경찰 인력이 네. 그중에 이제 여성 경찰도 한 10명 정도 되고 네. 그래서 경찰 내에서 원래 이렇게 하면 공모를 합니다. 네. 공모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서 이제 154명을 뽑은 건데 네.
그 기준은 결국 이제 무술 유단자, 무술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과 어떤 경호의 경험이 있느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거기서 뽑게 되죠. 그래서 각 캠프별로 보통 이제 적게는 한 10명, 많게는 30명까지 경호 인력이 배치가 되는데 되게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 자연스럽게 여성 경찰 같은 경우도 다 사복을 입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경찰인지 일반 유권자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네. 그런 식의 이제 보이지 않는 경호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죠.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사 그리고 대선 후보들의 경호 문제 짚어봤는데요. 변종국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